파동하면 생각나는 것이 호이겐스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호이겐스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호이겐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첫 번째로 파원, source of wave, 파동이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원이란 파동을 만드는 진동이 처음 시작된 것이다. 파동은 무엇을 흔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 흔들어주는 것이 전달되는 게 이제 파동인데 맨 처음에 흔들어준대. 이게 바로 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파동이 지금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 파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점이 바로 파원이겠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막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파동을 이제 2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실은 3차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저기 저 점이 파원인데 거기서부터 막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까만 것과 하얀 것은 뭡니까? 위상이 지금 다른 거 그걸 지금 그림으로 표시하려고 저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원이 그래서 뭐 이게 일반적으로 파동이 나오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을 파원이라고 하는데 파동 중에서는 우리 어떤 파동이 있냐면 음파가 있죠. 음파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파동이니까 음파가 처음 만들어진 거 그걸 우리가 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운드 소스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젖이 이게 바로 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파가 처음 시작된 거. 우리 소리 깁스를 탕 때리면 네, 그 소리 깁스가 바로 음원이 되겠습니다. 또 무엇도 또 파동입니까? 잘 알려진 파동이 빛이 또 아주 잘 알려진 파동이죠. 그래서 빛이 처음 시작된 것을 얘기할 때는 파원이다 그러지 않고 우리 광원이다. 광이 빛광자죠. 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면이 있습니다. 웨이브 프론트 또는 surface of wave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웨이브의 맨 앞쪽에 가는 거다라는 뜻인데 이 파면이란 뭐냐면 사실은 파동에서 위상이 같은 점들을 전부 연결하는 것을 우리 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아까 가운데는 파원이었다면 지금 저기서 동그랗게 표시된 것들 이것들이 바로 파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로 퍼져 나가는 경우라면 자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상이 같은 것만 다 지금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여기 지금 파면을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 사실은 무엇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파면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동의 속도 할 때 파동의 속도는 무엇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파동의 속도는 파동의 위상이 일정한 위치가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위상이 같은 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이 파면이기 때문에 파동의 속도는 바로 파면을 보고서 파면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파면이 이동하는 속도가 파동의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파원과 파면을 알면 그 다음에 호이겐스 원리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저 파동을 구면파와 평면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면파란 뭐냐면 파면이 구표면인 경우가 구면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면파는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파원이 점이면 아까 봤었죠. 그러면 전부 다 구면파가 생깁니다. 평면파란 그럼 뭐겠습니까? 평면파란 파면이 평면인 파동이 바로 평면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면파가 되겠습니까? 네, 평면파가 되려면 파원이 평면 위에서 전부 다 파원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 파원을 그렇게 만들기는 힘든데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 파원이 있는데 파원에서 비교적 가까우면 이건 구면파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점점 멀어지면 구표면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좁은 영역에서 보면 이건 거의 무엇이나 마찬가지입니까? 평면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원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멀면 그 다음부터는 평면파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게 구 전체보다 보는 영역이 조금 작으면 우리 평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달에서 보면 동그랗게 구 모양이지만 우리가 지구 표면을 보면 평면인 거나 마찬가지로 파원에서 먼 곳에서는 평면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호이겐스는 언제 사람인가 하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사실은 호이겐스는 뉴턴과 비슷한 시대 사람입니다. 그때 활약했던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1596년에 나서 1650년에 죽었는데 해석기하학을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유명하죠. 우리 데카르트 하면 해석기하란 우리 기하는 그냥 어때요? 삼각자하고 콤파스만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기하를 숫자 가지고 좌표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각좌표계를 뭐라고도 하냐면 직각좌표를 카테지안 좌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카테지안이 바로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호이겐스입니다. 호이겐스가 1629년에 나서 1695년에 죽었고 그 다음에 후쿠 우리 탄성력한 후쿠가 바로 1635년에 나서 1703년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입니다. 뉴턴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미분 적분을 뉴턴과 누가 만들었냐 가지고 논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유체역학을 할 때 배웠죠. 베르누이는 1700년에 났으니까 사실은 뉴턴이 살아있을 때 났다. 뉴턴은 1727년에 죽었죠. 그래서 뉴턴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도 1643년에 났으니까 데카르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17세기 시대 사람들 그때 활약했던 사람들인데 이때는 과학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때지 새로운 과학이 아직 형성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연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성적인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올 때 호이겐스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이전에 뉴턴과 동시대였지만 뉴턴보다도 더 전 사람이었는데 이 호이겐스는 상당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혁명이 일어난 17세기에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발명가 여러 가지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학문 분야가 이렇게 잘 나눠져 있지 않던 시대였죠. 이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예가 깊었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원경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호이겐스의 대물렌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망원경의 효율을 많이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토성의 고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진자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진자시계는 시계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에서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갈릴레이가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했죠. 그래서 진자란 어때요? 줄의 길이만 딱 일정하면 진폭이 크건 작건 한번 왕복하는데 있는 시간이 똑같아서 이것을 시계로 이용하면 좋다고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진자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를 만드는데 호이겐스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수학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을 호이겐스가 맨 처음에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구심력에 대한 표현을 수학적으로 1659년에 호이겐스가 처음 도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동 전파에 대한 호이겐스 원리를 1678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1678년에 파동 전파에 대한 호이겐스가 나올 때는 어떤 때였냐면 뉴턴이 빛이 입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사실 요 전후에 또 뒤에는 유명했기 때문에 빛이 입자라는 생각이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1803년 이쯤 가서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게 확실하게 알려지고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이 호이겐스 원리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파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이해하는 데는 호이겐스 원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그러면 호이겐스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겐스 원리는 이겁니다. 일단 빛에 대한 것인데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하고 빛이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원리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전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그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면파를 이루면서 진행한다.
이거 알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겠죠. 빛이 구면파가 되는지 하는 거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면 위의 모든 점들은 새로운 점광원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면파가 바로 이런 원리로 이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평면파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다면 파동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점광원이 만드는 것과 같은 파동이 이렇게 생겨나죠. 이건 어때요? 그래서 저 평면파의 각 점들은 새로운 광원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평면파의 각 점들이 새로운 광원이 돼가지고 그게 전부 중첩이 되면, 중첩 원리에서 중첩이 되면 새로운 파면을 이루고, 이래서 구면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면 위에 각 점들이 이렇게 구면파를 이루고 그 구면파들이 다 중첩이 되면 또 새로운 파면을 이루어서 전달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호이겐스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이겐스 원리는 빛에 대해서 또는 파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 평면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매질에서는 직진합니다.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매질이 이렇게 쫙 있으면 그때 파동은 거기서 가면서 공연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파동이든지 매질이 같은 매질에서는 그냥 직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매질이 달라지면 경계면에서 서로 다른 매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을 하는데, 이렇게 반사와 굴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질마다 파동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도가 동일한 한 가지 매질에서는 계속 직진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매질에서는 반사하는데, 반사와 굴절하는 우리 법칙이 있습니다. 이 반사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은 우리 나중에 이야기 때 빛을 배울 때 이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사실 우리 이것은 고등학교 때도 우리 많이 한 거죠.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굴절의 법칙은 입사각과 굴절각은 스넬의 법칙을 만족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매질에서 장애물이 있으면 회절한다. 이건 장애물 옆에서는 매질이 바뀌지 않죠. 매질이 바뀌지 않는데도 장애물 옆에서는 경로가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매질이 다른 위치입니다. 여기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 바깥 매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안 매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동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저 경계면에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렇게 간 건 바로 뭐냐면 반사입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경우, 이건 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굴절했죠. 그게 나오면서 다시 굴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굴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절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저기서 저렇게 부딪혔는데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회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절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 이런 구멍이 있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굉장히 작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마치 점광원처럼 행동해 가지고 여기에 구면파가 다시 생기죠. 근데 장애물이 조금 크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물론 저기서도 저렇게 옆으로 나갑니다. 근데 옆으로 나가는 부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더 크죠. 그래서 더 커지면, 저 구멍이 더 커지면, 그러면 저쪽이 전체에 비해서 저 옆으로 나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작습니다. 그래서 회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것도 전부 다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회절이 일어나는 정도는 구멍의 크기가 또는 장애물의 크기가 파장과 그 파동의 파장과 비슷할 때 그 회절의 이제 효과가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약 1000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회절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회절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 부분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절 현상도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이 회절 현상도 파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중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파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대부분 호이겐스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파동의 반사 어떻게 씁니까?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굴절 이것도 역시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회절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파동의 간섭 이것은 호이겐스 원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호이겐스 원리는 아직 파동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자, 파동의 간섭까지 설명하려면 파동의 파장과 중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호이겐스 원리는 사실은 매질이 다르면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다음에 파면의 각 점들은 새로운 파원이 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이 네 번째 파동의 간섭은 호이겐스 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